한 나라의 군사력을 따질 때에는 군대의 규모, 장비, 훈련 정도, 어떤 정신무장 상태, 그리고 국민들의 총력 안보 태세를 다 봐야 돼요. 우리는 북한보다 경제력이 70배, 절대로 얕보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늘 있죠. 특히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아주 적대적인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전쟁이 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군인들이라든지 경찰, 국가를 내부로부터 지켜주는 정보기관, 이런 기관들은 전쟁이 100%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1%의 가능성이 100%의 현실로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늘 안보는 무료로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전쟁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죠. 그런 문제는 전문가일수록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6.25 때 어떤 식으로 북한이 공격해 왔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서부전선 세 개의 축선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와서 또 그것도 기습 공격을 했죠. 그래서 서울을 우회해서 신속하게 함락을 하고 전 한반도를 일주일 이내에 하여간 석권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속전속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즉 한 달 이내에, 일주일 이내에 한반도를 자기네가 점령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배합전이라고 그래서 전방 지역에서 공격을 하지만 후방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양면적인 그런 전쟁을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런 계획을 점점 고도화하고 있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을 따질 때에는 군대의 규모, 장비, 훈련 정도, 어떤 정신무장 상태, 그리고 국민들의 총력 안보 태세를 다 봐야 돼요. 우리는 북한보다 경제력이 70배, 어떤 부분은 100배 이상 더 우월합니다. 절대로 얕보면 안 돼요. 최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소위 말하는 특수부대가 활동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총알바지라는 둥, 먹지도 못해서 제대로 싸우기나 하겠냐는 둥, 시신으로 돌아올 것이다, 북한이 망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평가에 의하면 왜 저렇게 잘 싸우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지 모르겠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체력도 잘 뒷받침이 돼 있고, 소부대 전술 전기도 그만하면 됐고, 러시아군보다 잘 싸운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화기도 잘 다루고. 북한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핵심 정예군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대들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여기에 공군력이라든지 해군력, 기타 이런 전투력에 대해서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들이 습득한 드론전에 대한 이해, 지금 북한 자기네들 발표에 의하면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대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군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지지해 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군대를 가지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죠. 모병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목표의 한 80%에서 하여튼 90%가 넘지를 못해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 근무하는 대위가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병제를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여러 강력한 그 상대국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나마 젊은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나라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자기가 절제된 생활도 해보고 함으로써 나라에 대한 안보의식이 이제 제고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수만 이렇게 군대를 간다 그러면 안보의식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병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만 모병제하고 징병제를 적절히 혼합하는 이런 형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략 주한미군 주둔비에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50% 또 낮게는 25%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예산상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둔비를 좀 공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논리가 좀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방위비라는 게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되는 방위비도 대부분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 근로자들의 봉급으로 들어가요. 또 건물을 짓더라도 한국 내에서 짓기 때문에 그 건물을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 즉 방위비 분담금, 특히 한 측이 부담하는 이 비용은 한반도에서만 쓴다라는 그러한 원칙만 고수가 되면은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낸다고 그래서 국익에 그렇게 손해가 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술력 차원에서는 우리가 중간쯤 간다고 그래도 점수를 후하게 준다고 봅니다. 우리의 강점은 기간 내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탱크 500대를 2년 이내에 만들겠다. 그러면 그걸 해내는 나라죠. 그렇게 해내는 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비슷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비해서 가격도 괜찮고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강점입니다. 유럽의 어떤 국가를 보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가 대한민국 탱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는 5년 뒤에 오고 대한민국 탱크는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전차인데 2년 뒤에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강점은 가성비, 기간 내에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자주포 K9이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고요. K2 전차도 수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T-50 항공기도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품목이에요. 이 외에도 큰 희망이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입니다. 잠수함, 구축함급 전함들. 그렇지만 이거는 이것보다도 보급선, 수송선, 유류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배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자유세계를 보면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 것 같아요. 일본도 있긴 있는데 일본도 핸디캡이 많습니다. 향후에 자유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지금 필요로 하는 이런 전함들에 대해서 전투함과 지원함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당분간은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주력 방위 산업 수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북한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투기나 전함들은 북한보다 월등히 좋지만 전투병의 전투장비, 소총, 기관총, 다용도 로켓 이런 것들은 북한보다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북한은 10명당 하나씩 저격소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격소총이 북한 것보다 좋지만
북한 소총보다 10배가 더 비싸서 북한은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한정밖에 못 갖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거 큰일 났다,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게 성능이 좋으니까 걱정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성능이 좀 나쁜 총 열정 있는 거하고 좋은 총 한정 있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더 긴장해야 될 이유는 이 드론입니다. 드론. 북한이 지금 이 드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전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론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방어하고 또는 공격으로 활용할 것이냐,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조직들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만 맞아 이거야 이걸로 해 그러면 거기는 하루아침에 뒤집기가 가능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염려가 돼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큰 걱정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부상을 당하면 9명이 살아남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부상을 당하면 7명이 살아남았어요. 저는 과연 우리나라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면 10명 중에 몇 명이 생존할까? 이거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군복무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어떤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총 맞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응급처치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분야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특전사령관을 했으니까 특수부대 같은 경우도, 특수부대는 말 그대로 특수부대예요.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인데 그런 부대는 장비도 다양해야 됩니다. 훈련도 다양해야 돼요. 과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분야, 기초 무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우리 군인들이 희생이 될 확률이 높아서 목소리 높이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특히 특수부대가 100이라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한 60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머지 40은 군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장비도 줘야 되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도 줘야 되고, 특히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은데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고 예방이라는 그것 때문에 특수부대마저도 일반 보병부대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 미국의 델타나 실팀 요원들, 그린베레 요원들,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군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장비, 또 훈련 여건, 대우, 사회로부터 얻는 어떤 그런 존경,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 군대라는 조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과정에는 전쟁이라는 끔찍한 일을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이 도달하면 사람 목숨이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데 그 목숨이 마치 파리 목숨처럼 없어지는 게 그게 전쟁 환경이에요. 총을 맞고 지뢰를 밟으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시골길 가다가 동물이 차에 치였을 때 그런 끔찍한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 본능을 지키고 임무를 달성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 강압적으로 했던 게 과거의 군대식입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율적인 그런 시민군을 만들려면 이 사람은 군대에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상당수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있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특히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어요. 이러한 그 어려움, 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왕따, 갈취, 일진
같은 그런 행동들, 이게 전부 군대에서 조장한 거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나쁜 버릇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 군대에 들어와 가지고 군대에서 독특한 상명하복의 질서를 갖다가 악용해 가지고 시켜서는 안 될 일을 마구잡이로 시켰던 거지. 그리고 현역 복무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런 거 막으려고 군대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 인권이라는 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본연의 임무인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총 닦으라 그러면 총을 왜 닦아야 되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총을 닦아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닦으면 되지 왜 매일 닦아야 됩니까? 이런 반문이나 하고 있고, 초급 간부들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거기다가 박봉에 시달리고 총을 예를 들어서 자꾸 닦으라고 시키면 강압적으로 했다고 투서하고, 지금 군대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생활 여건이 좋아지긴 했는데 제 동료들도 이제 할아버지들이 돼가지고 조카들이 군대를 가서 부대에 오픈하우스를 했다고 그래서 갔더니 8명만 사는 그런 침대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픈하우스인데도 침대 밑에 세탁물이 쌓여 있더래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조카 보고 야 임마 어떻게 너는 이렇게 세탁물을 갖고 있느냐. 한 10년 전에 군생활 해본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삼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다 그래요. 그 생활관 안에서 개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동생활의 준칙주차도 지금 지키지 않는 그런 군대가 돼버렸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는 먹는 것도 뭐 뷔페식으로 먹이고 메뉴가 뭐 10개가 돼서 뭐 골라 먹을 수가 있고, 이불도 이제는 옛날 모포를 안 쓰고 민간인 때 썼던 그런 이불을 쓴다고 그러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작 우리가 보도돼야 될 거는 실전적인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실전적인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과연 지금 얼만큼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려가 되고요. 특히 군대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군인들의 봉급에 대해서 적지 않다고 말씀들은 하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좋은 능력 있는 군대를 원하면 봉급을 더 줘야 되고, 이거는 뭐 병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사들도 더 줘야 되지만 초급 간부들 특히 더 많이 줘야 된다. 군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봉급은 더 올려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그래야 일을 2배, 3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군대가 줄어드니까 일은 2배, 3배 하면서 봉급은 그대로다. 2%, 3% 올려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안 돼요. 100% 정도 올려주지 않으면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성이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그 베일리언이라는 사람이 성을 지키는데 그냥 농사꾼들을 모아놓고 기사로 임명을 합니다. 옆에서 기사로 임명만 하면 되느냐, 그런다고 될 것 같느냐 투정을 부리니까 그 기사로 임명됐던 그 농부가 눈빛이 틀린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제 군부대들이 많이 해체가 됐는데, 저는 군 구조가 바뀌어서 부대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기자 부대 27사단 같은 경우는 거기 그 근무했던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과 전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27사단은 해체가 됐지만 다른 부대를 27여단으로 명명을 해서 기라든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가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동원 병력으로 다시 사단으로 키워서 그 부대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런지 그 부대들을 전부 다 해체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해체되어 있는 이기자 부대를 비롯해서 다른 사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들을 그냥 해체했다고 끝내지 말고 그 부대들의 규모를 사단에서 여단으로 하향 조정하더라도 그 부대가 다시 불사조처럼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전투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전통, 뿌리가 있는 부대에 그런 근무를 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전투부대도 많이 줄였지만 그보다 더 많이 줄인 게 지원부대들입니다. 보급, 수송, 정비 이런 부대들. 오히려 여기를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급, 수송, 정비 이런 보급부대들은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전투부대는 전쟁이 벌어지면 동원해서 소총수는 금방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재래식 전력인데, 근데 지금 현대전이 그런 식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지금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고도로 훈련된 부대들, 특전사, 수색 부대들, 특공 부대들, 이런 부대들이 전투의 천병에 서 있고 동원되거나 징집된 병력들은 지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원 임무, 또 안정화 임무라고 그래서 일단 전투에서 탈취한 땅에 대해서 거기에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 임무, 이런 것들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동원되는 우리 동원 훈련, 동원 제도, 여기도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로 보면은 미국이 단연코 제일 우수하다고 봐야 될 것이고, 양으로 보면 중국군이 무시 못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전승절에서도 중국군의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보여주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보여주지 않는 무기가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중국제가 뭐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과소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대방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북한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큰 난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중국해에 상당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도 중국이 수시로 대만을 위협하는 그러한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발적인 충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이 금방 끝날 것 같다니만 벌써 3년이 넘었고 지금 확전의 양상도 막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인기가 폴란드 영공에 들어가서 폴란드에서 격추시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렇게 긴장 상태가 되다 보면은 이래저래 하여튼 의도치 못했던 그런 충돌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지금 진행형인 것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특히 이란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 하마스와의 갈등, 헤즈볼라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거기도 시끄러운데 이게 전혀 남 얘기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안정되기보다는 조금 불안해지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갈 때 엄마는 그 아들에게 잘 다녀와라, 상관 말 잘 듣고 남자답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야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어른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군대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훈련소까지 다 데려다주고 뭐 첫 휴가 때 데리러 가고 그건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어린애 취급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성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청년들에게 맞지 않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걔네들이 군대 갈 때 훈련소에 같이 따라간다든지 휴가 때 데리러 간다든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네가 가서 모범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속은 타더라도 군대에 가는 그런 아들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얘기하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도 참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채널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지금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는 중요하지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여야에는 안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동안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일치단결해서 안보만은 여야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